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축소될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염병이란 프레임을 고스란히 현물 경제에 씌워서 축소하고 있는 것 같이 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가 되게 하락세를 걸을 거라는 거는 벌써 2,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얘기죠. 거기다가 고스란히 그냥 전염병이란 프레임을 고스란히 씌웠을 뿐이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실물 경제가 축소하면 결국에는 자본이 물리적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그 당위성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디지털 세상이다. 그러면 이게 암호자산 시장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번 영상은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관해서 일단 다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얻어 가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염병이 막 이렇게 돌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세상으로 플랫폼이 강화되어 있는,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된 어떤 그런 세상으로 변화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암호자산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전염병 사태 때문에 이 온라인이란 이 수업이 이게 저는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만화를 보거나 미래 예측 학자들이 앞으로는 재테크 근무를 한다거나 학생은 학교를 안 간다거나 이런 얘기를,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잠시 그냥 이렇게 온라인 개강을 한다, 수업을 한다, 계약을 한다, 이렇게 있지만 이게 번복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일상화가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학가가 온라인 개강 한 달째, 수업 내용의 태도까지 불만족, 초기 시행이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죠.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약했다고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건 이게 일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 실내로 실물 경제가 꺾인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대학가 상권, 대학가에 있는 많은 어떤 이 부동산, 어떤 이런 건물들도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구가 감소해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여기 상가들도 점점 빈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어떤 이런 강의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생활에 만약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연 이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길거리에 사람이 지금보다 극적으로 많이 감소하는데, 거기다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값어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의 값어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권리금부터 떨어져. 권리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건물가도 떨어질 거란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왜? 손님이 없는데 당연히 이 상권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적인 실내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반감 갖고 그럴 사람도 분명히 있어. 아니, 이거는 전염병이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저는 이게 일상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구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에 관해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실하게 이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는 한국 자료예요. 근데 한국 자료를 보여드려도 아마 전 세계가 저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출생사 수도 늘어나는 게 2026, 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거의 비례해서. 웃긴 거는 이 시간을 딱 지나면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파라볼릭이 그려지면서. 그러면서 2067년이 되면 이 갭이 더 많이 벌어져요. 출생자 수는 어차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기를 안 갖는 사람이 점점 이기주의 아니면 금전적 영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출생률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출생자 수는 감소한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실물 경제에 관해서 결국 축소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구도로 가면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사용한 어떤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량 생산 체제에 있었다면 그게 다 축소돼서 그 양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연령 계층별 인구 구조에 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1960년대, 80년대 때는 젊은 사람이 노인 인구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산업혁명 막 이렇게 있을 때 2000년, 2017년, 2030년을 넘어가면서는 쭉 보시면 젊은 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층이 15세에서 64세 경제 활동 인구 중심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67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거의 50%를 차지해요. 46.5%. 자, 노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노인들이 길거리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많이 만나나요? 소비 활동을 많이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제가 결국엔 물리적인 경제가 막 이렇게 기계로 따졌을 때 막 엄청나게 막 칙칙칙폭폭 막 이렇게 활동하던 어떤 그런 경제가 잠정적인 사실 이렇게 기계로 따졌을 때 엔진 가동했던 게 조용히 이제 사그러든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물 경제 축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보시면 1차 산업 때 이렇게 증기기관이 발전되고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대량 생산 체제에 있었고, 이때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4명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필요했어요. 대량 생산 체제였어. 근데 지금 현재는 3차 산업혁명으로 돌아가면서 4명이서 일했던 게 2명으로 줄어들어요. 어쨌건 그렇게 되고 4차 산업혁명 되면서 4명이서 일했던 게 2명으로 줄어들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필요 없는 세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술과 역사적 산업혁명의 전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이 구도가. 증기기관의 발명, 전기, 내연기관의 발명,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명, 메카트로닉스의 발명. 근데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서 기술력이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에 없었던 그런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IoT, 로봇, AI, 3D 프린팅, AR, VR, 어쩌고저쩌고. 이때 3차 산업에도 지금 로봇이 산업에서 분명히 쓰여지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AI 기술을 핵심 동원으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결국엔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뽑아낼 데가 없어요. 세금을 과연 사람들은 어디서 뽑아내야 될까요? 국가가 존속을 하려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없어요. 재난 기본소득이 그래서 저는 온라인 계약이 개강도 일시적으로 됐다가 그게 그냥 일상화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재난 기본소득도 결국엔 저는 제도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확실히 정책으로.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아기가 많이 늘어나고 해야 정부에서도 텍스를 그 비례해서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텍스는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을 걷어 들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사람은 줄고 있는데 세금 비율만 계속 높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 폭동이 이렇게 어디서 무슨 수익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경제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염병 사태가 중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럴 거야. 근데 저는 항상 IMF 자료나 이런 거를 좀 약간 추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막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제가 추종 많이 하듯이. 근데 IMF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 변화도에 관해서 말을 하잖아요. 먼저 다른 나라는 보면 여기보다 젊은 층 인구가 허리가 되게 약해요. 중국이 지금 GDP, GNP가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젊은 층이 그나마 우리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버스 타면은 노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자, 일본은 어떨까요? 그럼 이런 현상이 저는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북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런 나라로 자본이 많이 쏠려가고 이런 나라들이 GDP, GNP가 올라갈 거다. IMF가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거고, 그런 예측을 토대로 해서 IMF에서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 2030년까지 2030년 안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들은 회복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 근데 선진국들은 이 100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포물선을 그리고 말아요. 성장률이 없다는 얘기야. 2030년까지 무슨 일이 발생되냐? 중국이 64.2 트릴리온으로 전 세계 GDP 1등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2위가 46.3 트릴리온으로 미국을 앞질러서 2위 자리에 올라가요. 미국은 2030년이 되면 3위 자리로 내려갈 거다. 근데 일본은 여기 보시면 9위로 떨어져요. 여기에는 이미 벌써 고령화 추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벌써 사회 자체가 죽었어. 이미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결과가 저는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장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북미 쪽에서 분명히 중국이나 인디아 위주로 많은 자본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들 나라들이 전 세계를 점령한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에 빠졌냐? 저는 한국이 10위권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변수가 너무 많아. 왜?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어. 통일이 되면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을 거다. 우리가 북에 계속 원조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남한하고 북한이 인구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북쪽이 우리나라보다 좀 어려요. 그런 것까지 만약에 다 잠정적으로 결론 지어서 GDP 성장률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여기 10위권 안에 한 중위권 5위나 한 6위권 정도? 그 정도쯤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세상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거기서 국가에서 세제를 뽑아먹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보시면 넥슨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912억 원에 인수했었다. 이게 2017년 9월 26일 날 나온 뉴스예요. 이때 한참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넥슨이 그러면 지금 코빗 거래소가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그냥 없앴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912억 원을 주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면서 마이너스 적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넥슨은 게임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폴로닉스 누구 자본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거래소들 뒤에 있는 자본이 과연 누구 자본일까요? 빗썸의 주인인 사람이 자본일까요? 코인원의 주인인 사람의 자본일까요? 그 이면에는 이미 거대 자본이 다 얽히고 설키고 엮여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꿈꾸는 어떤 큰 포텐셜은 과연 뭘까요? 그들은 왜 여기에 이 투자를 했을까요? 자, 넥슨에 보면 피파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BP라는 이런 그 머니가 있어요. 이게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랑 견주어서 딱 말씀드리면 좀 뭔가 이상 야릇하게 딱 보이죠. 뭔가 비슷하게도 보이고. 근데 자라나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보면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바깥 외출이 줄어들면 게임 산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 플랫폼, 이커머스 그런 것도 마찬가지. 모든 자본은 다 앞으로는 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에 있었던 자본이 다 이쪽 산업으로 다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것과 이제 적용돼가지고 거기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뽑아 먹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세대는 게임에서 밥 먹고 사는 세대? 그런 세대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EA 게임사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넥슨보다 더 훨씬 큰 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어떤 얘기가 한번 있었냐면 암호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에 관해서 트윗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자, 자우신 썬도 그렇고 창펑자오도 그렇고 다 이거 갖다 이제 소재거리 삼아서 막 트윗을 날리고 막 이게 이슈거리가 된 적이 한번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에 암호자산에 관해서 그 인프라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직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온 건 없지만. 그리고 유비소프트라는 이런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EA 게임즈나 넥슨 같이 지금 그런 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여기 이게 알리바바 지금 보면 VR을 이용한 쇼핑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쇼핑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랫폼이 2017년부터 지금 상용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서부터 샘플링 돼가지고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진보됐겠죠.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결국엔. 그럼 물리적인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스트리트에 있는 마켓들의 많은 자본이 지금 옮겨가 있는데 그런 상권들은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지 않아도 이런 물건을 사고 이 VR을 쓰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도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암호자산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 전 여기서 뭐 이게 급락을 할 거다, 급등을 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의 포텐셜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결국에 실물 경제는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본은 결국엔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고 디지털 세상이 결국 창궐한다면 암호자산 시장도 결국엔 엄청난 급등을 하고 향후 10년, 몇십 년간에 그게 자산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될 거다라고 그런 거에 관해서 저는 느낌적인 느낌만 그냥 받을 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결론 내린 거는. 그래서 2016년부터 저는 이제 투자를 진행해 왔었던 거고. 어쨌건 지금 형편없이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장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방향성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